밀리터리 마니아들의 놀이터 밀당백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밀리터리의 세계를 안내해 주실 오늘의 밀당백 가이드 북한대학원 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이자 전쟁사학자인 남보람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밀당백 주제와 정말 딱 맞습니다. 이 시기에 딱 맞는 주제를 골라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한반도. 전쟁의 잔혹함 속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던진 사람들. 후퇴는 없다. 나는 이 땅을 지키거나 죽을 것이다. 헌신과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미래의 초석을 다져낸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 6.25 전쟁 75년 전쟁의 비극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잊으면 안 되는 이름들에 대해 알아본다. 며칠 후면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 전쟁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입니다. 네,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예. 우리가 미처 몰랐던 희생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 혹은 또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6.25 전쟁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가 밑줄 쫙 할 수 있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의 불법 기습 남침 공격으로 시작됐다. 네. 이렇게 해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죠. 이것은 중과 부족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이 기습으로 들어왔고, 특히 북한군이 T-34 전차 등 소련의 네. 최신 무기를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기습의 효과로 우리가 내려왔다.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지연전을 펼쳤죠. 지연전을 펼치다가 우리가 결국 방어선을 만든 게 낙동강 방어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 군데만 뺏기면 완전히 이 전쟁 끝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자유, 행복,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에서 우리가 가까스로 벗어난 게 낙동강 방어선이다. 밀리다 못해 모든 이 남한 사람들은 그냥 다 바다에 빠져 죽었을 거라고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막 북한으로 치고 올라가죠. 수복작전. 통일이 눈앞에. 근데 중공군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스탈린, 소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네. 이 한반도에 들어오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너네 가서 싸워라. 네. 더 도와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깽가리 들고. 네, 꽹과리 들고. 인해 전술로 맞아. 10만, 20만, 30만이 내려오니까 최초 병력은 25만이었고 이 인원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내려오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일사후퇴입니다. 그러니까 일사후퇴.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 중국하고 북한의 연합군 그리고 우리 유엔군 이 밀고 당기는 고지전과 교착전 네. 이 상태가 3년 동안 지속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1953년 7월 27일에 아쉽게도 우리가 정전협정을 맺고 38선이 고착된 상태로 우리가 현재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수전협정에서 일어났던 고지전들 영화에도 많이 나왔지만 네. 고지전에서 보여줬던 영웅들의 그런 면모들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와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우리 순국 선열들의 그 피와 눈물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6.25 전쟁을 하면 인물이나 사건들에 대한 게 저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전 놀랍게도 물론 뭐 메가더 장군부터 해갖고 메가더 장군 시겠지만요. 메가더 장군. 전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는 게 왜요? 6.25를 겪으셨어요. 아 진짜요? 네, 아버지가 너무 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피난을 갔다 너무 추웠기도 했어 배도 고팠었다 그 얘기를 해주셨던 걸 겪어서 우리 아버지가 저는 항상 1번으로 생각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어린이 얘기도 하셨는데 6.25 전쟁 당시에 어린이까지는 아니지만 전선에 나가서 싸웠던 학도병들이 있습니다. 네. 메가더 장군 같은 사령관급 영웅이 있다면 네. 또 전선에는 펜 대신 총을 두고 싸웠던 학도병들이 있는 것이고 네, 그들도 네, 네. 같은 영웅이고 그렇습니다. 또 낙동강 전선 떠오르는 게 백선엽 장군도 있고 예. 또 고지전 하면 이름 없이 죽어간 무명 용사들
우리 머릿속에 사실은 떠오르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럼요. 그래도 일단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항상 있었던 건 메가더 장군이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그의 업적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가 메가더 장군 이제 많이 알고 있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이미 영웅이었다. 6.25 전쟁 당시에 정말로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시찰한 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 일사불란하게 후퇴하는 모습, 그리고 서로 공경하는 모습, 그리고 전선에 있는 병사들의 눈빛이 살아있어가지고 저는 이곳에서 후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병사의 한마디, 이런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는 것을 반대한 탑급 사령관 중에 유일한 인물이 그 당시에 메가더였습니다. 메가더 장군 아니었으면 네. 일본으로 철수했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큰일 났네요, 진짜 네. 또.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터넷 조금만 뒤지면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신박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퍼플하트 훈장. 퍼플하트? 예, 그렇죠. 이 퍼플하트 훈장을 초기에 안착시키고 최초로 수여받은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라는 거. 그래요? 퍼플하트. 퍼플하트는 밀당부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 있었어요. 그 기억나요? 레클리스 하사. 레클리스 하사가 저기 미국 군마. 맞아요. 그거예요. 네. 그 정말 전쟁 때에 부상병을 나르던 레클리스 하사가 퍼플하트 훈장을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그 훈장입니다. 그 바로 훈장입니까? 그 퍼플 하트 훈장. 전장에서 충분히 공적이 있고 특히 본인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를 구한 네. 정말 살신성인의 영웅에게만 주는 이 훈장. 요즘 디자인 같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세련됐죠. 네. 보라색이- 그래서 우리가 보라색이에요? 우리 지금 3명이 어디 지금 트리오로 해서 행사도 뛸 수 있을 정도의 예쁜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RF 이후로 최고예요, 저희는. RF요? 이렇게 퍼플하트는 아니지만 저희가 옷을 이렇게 예쁘게 입은 게 이 퍼플하트 훈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네. 싶습니다. 네. 이 퍼플하트가 네. 전시에 전사했거나 부상을 입은 상위 군인에게 수여되는 훈장이에요. 네. 이게 1932년부터 상위 군인에게 수여하던 훈장인데 네. 우리가 이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네. 퍼플하트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저 퍼플하트를 수여받은 그 영웅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그 퍼플하트 훈장을 받은 사람들 중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알만한 사람들도 있습니까? 케네디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해군 복무하면서 퍼플하트 훈장을 받았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6.25 전쟁 당시 미 8군 사령관이었던 매튜 리치웨이. 여기 보면 수류탄 달고 다니는 분 있어요. 네네, 리치웨이. 예. 그분도 퍼플하트를 수여받은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 잘 그려낸 감독, 영화 플래툰의 감독 올리버 스톤. 이 사람도 퍼플하트. 그래요? 전혀 몰랐어요. 네, 본인이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장의 그 아픔을 누구보다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살아있잖아. 근데 지금 얘기한 건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얘기고 네. 우리나라에도 이 퍼플아트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분이 특별한 활동을 위해서 설립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밀당백 밀리터리 마니아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사를 부축해 통문 너머 남측으로 후송하던 중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20대 초반의 하재현 하사는 양쪽 다리를, 김정훈 하사는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중상자는 5명, 경상자 10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피해 상황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아수라장이었던 그 방공호 안에서 비명소리만 가득했는데 계속 피를 많이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외쳤던 것 같아요. 그때 비명을 질렀던 게 아파서 지른 것보다는 공포,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부상당한 장병들은 이런 훈포장 말고 치유와 그 이후의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을까? 처음 생각하게 된 계기는 그때인 것 같습니다. 군 생활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한 장병들을 도와주는 사단법인 퍼플하트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성입니다. 부산군인을 서포트하는 마니아입니다. 여기는 어디죠? 소송 지원하는 거 우리가 신청 지원했고 대략적으로 언제 결과가 나올지 운영해가지고 캠페인식으로 해보자 얘기를 해서 부스 하나씩 얻어가지고 2개 합쳐서 하고 군 생활 중
작전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군인들한테 그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의도에서 이 단체를 설립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2022년도까지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에서만 35년 복무하고 마지막으로 해병대 사령관으로 전역을 했는데, 오늘의 마니아가 직접 장군 출신이셨군요. 그렇네요. 예. 대통령 부대표장 해병대 사령부. 어서 오세요. 기사님, 저희 여기까지 오라고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그래도 밀당백에서 이렇게 촬영 오셨는데 제 군 생활에 가장 소중하게 여긴 애장품들이 잘 진연돼 있는 제 공간이 있어서 그거 한번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예, 들어오시죠. 장성이 모으는 애장품은 어떨까? 장성의 장. 그러게요. 코인이군요. 코인 많이 모으셨네. 오. 여기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실제 미 해병대에서 전투에 사용하는 KA-바라는 대검입니다. 여기에 제가 의미를 두는 것은 요 위에 보면 이 기증한 분이 전 미 해병대 사령관 대장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이 한국 해병대를 방문했을 때 저하고 여러 가지 토의를 하고 나서 저한테 기념품으로 선물을 하고 가셔서 이 기념품을 저는 아주 중요한 기념품으로 생각을 하고, 이 KA-바를 아는 한국 해병대 현역이나 예비역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 코인보다도 이걸 더 많이 탐냅니다. 왜냐하면 이 KA-바는 실제 미 해병대가 전투에서 사용해왔고 지금도 사용하는 그런 대검이다 보니까 아주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데 아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거는 제가 잘 단도리를 해야 되는 그런 애장품이 되겠습니다. 탐내시는 것 같은데요? 저거 지금 주소 어딥니까?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저의 손을 거친 코인이 되겠습니다. 손을 거친? 아. 요즘 코인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더 의미를 두는 것이 제가 대위 때 주한미 해병사 연락장교 할 때 미군들을 안내하고 나면 미군들이 저한테 코인을 하나씩 악수를 하면서 감사하다, 수고했다 하면서 코인을 하나씩 줘서 해병대 생활 35년 가까이 하면서 제가 이거 직접 모은 코인인데 우리 국방부하고 합참, 연합사, 유엔사, 지상작전사령부, 그다음 해군, 공군, 그다음 요 밑에는 다 미 해병대 부대들의 코인입니다. 제가 세보니까 한 500개 정도 모은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육해공군 이렇게 하면 해병대가 모으기가 제일 쉬울 거예요. 기본적으로 연합합동이죠. 연합합동 훈련을 많이 하니까. 오. 저도 보시다시피 이 코인은 거미줄에 붙어있는 스파이더맨인데 저건 어벤져스한테 받으셨나?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코인이에요? 3해병기동군 통신참모의 기념 코인입니다. 왜 거미줄에 스파이더맨이 붙어있을까 하고 그 당시 이 코인을 받을 때 물어봤는데 거미줄같이 촘촘하게 지휘통신을 확실하게 확립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스파이더맨과 거미줄을 코인에 새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 많은 코인 중에 제일 의미 있고 값진 코인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제가 불경스럽게도 국방부 합참 코인 위에다가 이걸 세워놨는데 제가 사령관 때 아이디어를 내서 이 코인을 만들었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걸 본 사람들은 모두가 소장하고 싶어하는 애장품으로 간직하고 싶어하는 그런 코인입니다.
제가 어디 이렇게 방문하거나 누구를 만날 때는 코인들을 충분히 가지고 다니는데 이 코인만큼은 항상 부족해서 나중에 별도로 이제 보내드린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장군들만이 소지할 수 있는 장군이 돼서 장군 진급을 하는 날 대통령님으로부터 직접 수여받는 삼정검이 되겠습니다. 이거 수여할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그런 느낌? 앞으로 내가 장군으로서 어떤 지휘 철학을 가지고 부대를 지휘해 나갈 것인가 이런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도 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 저건 시대부터 뭡니까? 전통이 내려오는 거죠. 년월 일시를 호랑이에 맞춰가지고 그 시간을 딱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국군의 기운을 담아서 국가를 지켜라 하고 직접 군 최고 통수권자로부터 하사받는 칼이죠. 그렇구나.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하사하는 거네요. 이 검 자체는 장군 진급하는 그 날에 대통령으로부터 받는 거고 저는 해병대 최고수장인 해병대 사령관이 된 날에 또 별도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한테 진급 및 보직 신고를 하면서 이 수치라고 그럽니다. 해병대 사령관 수치를 여기에 이렇게 달아주는 그런 행사를 했던 당시 해병대 전통입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부부 동반으로 열병차를 타고 의장 행사까지 하는 그 순간은 정말 군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군 생활 중 작전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군인들한테 정부에서 퍼플 하트라는 훈장을 수여해주고 그들의 명예를 고양을 하고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런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는데 그럼 한국식 퍼플 하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사단법인 퍼플 하트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 퍼플 하트하고 상위 군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웃는 저 미소가 아주 인상적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군 생활을 하시면서 옆에서 보면서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런 또 좋은 일을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군 생활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을 한 인원들이 국가 보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법률 지원을 하고 전역 후까지도 심리치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을 케어하는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이들이 나중에 건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취업 지원이라든가 이제 앞으로는 확대해야 할 분야지만 이들에 대한 장학 지원 사업까지도 이제 확대하려고 지금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지원 중에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국군 수도병원, 그다음 국군 양주병원, 국군 대전병원 3개 병원에 대해서 이 부상 장병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 4천만 원어치 지원을 해줬고 국가 안보에 대한 관심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연평도 포격전을 모티브로 하는 연평이라는 연극을 작년에 제작을 했었는데 이 사실을 안 영화배우 이영애 씨가 실제 당사자들인 연평부대에 근무하는 장병들과 거주하시는 주민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느냐 해서 금전적인 문제는 지원을 해드릴 테니 가서 좀 보여드려라 해서 작년 11월 20일 날 저희 팀들이 가서 그 연극 연평이라는 걸 상영을 했고요. 올해도 호국 보훈의 달 6월에 지금 영등포 일대에서 할 계획인데 또 이영애 씨가 올해도 그런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가지고 지금 한참 그 연극을 만들고 있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하고 MOU를 맺어서 이런 부상 군인들의 어떤 취업 재활 플러스 같이 할 그런 계획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위 군인이 사회로 나와서의 이 삶이라는 게 일반인이 일상생활을 할 때 완전 군장을 하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하루 24시간 내내 완전 군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퍼플아트가 정말 많은 역할을 부상병들에게 하고 있군요.
지뢰 사고의 전상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잘 취업시키는 걸로. 그래서 장애인 고용공단이랑 그때 협약식을 할 거고. 저는 해병대 예비역 대위로 전역하고 지금은 군 복무 중에 다친 부상 군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퍼플아트의 이주은입니다. 저는 해병대 소위로 입문하고 해병대 이사단 김포에서 소대장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소초장 임무를 수행했을 때가 19년 5월 20일부터였거든요. 그래서 5월달 되니까 이제 녹음기가 시작되고 그때 상급부대로부터 이제 수재선 일대 갈대를 제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었고 이제 그날 그러니까 19년 8월 29일 새벽에도 그렇게 근무 끝내고 작업복을 환복하고 나갔죠. 밀물 내었던 거예요. 물이 들어와 있었을 때였어요. 일단 물이 안 들어온 곳 위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물이 안 들어온 곳은 다니면서 예초 작업하고 물이 들어와 있는 곳은 이제 팔 뻗어가지고 갈대 제거하고. 그냥 똑같은 날이었던 거예요, 그죠? 별일이 없는 날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조금만 더 해야지 하다가 이제 왼발을 딛는 순간 팡 하고 터졌죠. 지뢰가 터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터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영화에서처럼 귀에서는 삐 이명 소리 들리고 시야는 이제 블랙아웃 됐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 왼발을 보니까 왼발이 터져 있었어요. 전단부가 다 날아가 있었고 그때 비명을 질렀던 게 이게 아파서 지른 것보다는 공포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다행히 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발목을 살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발이 이런 상태고 발목도 지금 다 움직이고 이제 여기 핀을 박아놨어요. 이렇게 당겨놨었어요. 아킬레스건도 좀 자르고.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저는 수술이 잘 완료가 됐죠. 그럼 지금 어쨌든 발을 절단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저희 낭독극 사진전 진행할 거고 저희는 이제 그냥 국가 유공자 돼가지고 연금 받으면서 그냥 간단한 알바 정도만 해도 지금보다. 저는 지금 부상군인들을 돕고 있는 퍼플아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한입니다. 저는 2010년에 해병대에 지원을 해서 연평도로 부대를 발령받고 거기서 이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2010년 11월 23일에 연평도 포격전이 시작되었고 맞아. 그때였죠. 거기에서 안면 2방, 사타구니 1방, 무릎 1통 총 이렇게 4군데의 파편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전부터 저희는 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격 훈련을 진행하는 해병대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원들과 시민들은 전부 다 방공호라는 진지로 대피하는 소산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쉬는 시간이 찾아와서 잠시 방공호 앞을 나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앞에 나와서 쉬는 그 찰나에 1차 포격이 시작되면서 거의 첫 발에 맞게 됐던 것 같아요. 정신을 거의 잃기 직전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방공호 문을 두들기면서 소리를 쳤고 살려달라고 많이 외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방공호 문을 열면 안 되기 때문에 여는 순간 안에 있는 대원들도 크게 다칠 수가 있잖아요. 옆에 또랑 같은 곳으로 다시 기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다다를 때쯤 누군가가 제 머리를 잡고 끌어올렸어요. 그게 차지원 하사였고 차지원 하사는 누군가를 끌어안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의 마투임인 문가욱 일병이었고 앰뷸런스를 불러오겠다고 조금만 견디고 있으라고. 그 또랑 같은 곳에서 문가욱 일병과 저는 계속 피를 많이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외쳤던 것 같아요. 저도 움직이지 못하고 문광 일병은 어딜 맞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숨을 점점 쉬기 힘들다면서 얼굴이 파래졌어요. 그래서 그냥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그렇게 계속 도움이 안 되는 모습만 보이다가 결국에 문광 일병은 숨을 거두게 됐고 그 사이사이에 너무 많은 피를 보고 후임을 잃게 되고 너무 힘든 하루였죠. 지금 어디까지? 아직 한 달밖에 안 돌았나? 에휴. 부상 또는 질병을 얻어서 군 생활을 못할 이 정도 상황에 처하게 되면 상당히 깝깝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언제든지 우리는 비영리,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장병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립한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로 글을 남기거나 하면 저희가 공세적으로 지원을 해줄 거니까 아무런 부담도 가지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을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 산하에는 저희와 같이 국방부에서 승인한 단체가 144개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와 같이 군생활 중 부상당하거나 질병을 당해서 전역해야 되는 이런 장병들을 지원하는 단체는 없는 걸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 시스템적으로는 불비한 여건이지만 질병을 안고 전역하는 이런 장병들이 군 복무를 영예롭게 생각하고 또 전역 후에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한이 없도록 저희 법인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정신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끌어안아 주면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밀리터리 매니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마니아 정말 이 따뜻한 인류애가 느껴지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한번 군인은 영원한 군인이다라는 말 자체가 사명감이 있으시고요. 힘든 아픈 우리 전우들을 갖다가 살리겠다는 그 일념하에 이걸 만드셨다는 생각에 너무나 감사하고 잊혀지려나 싶었는데 참 기억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밀당백 이번 순서는 밀리터리에 대한 흥미로운 스토리와 지식을 알려드리는 밀리터리 썰전 밀전입니다. 네. 오늘 주제에 맞는 6.25 전쟁에서 잊지 말아야 할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미군 월튼 워커 장군과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입니다. 자, 밀당백 1타 강사 남 교수님. 워커 장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워커 장군은 이미 1948년에 미 8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상태였어요. 예. 이분이 왔을 때는 사실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메가더 장군이 사령관이 된 이 극동군 사령부, 네. 이곳에 또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네. 메가더 장군이 모두 자기의 사람들로 채워놓으면 전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미 합참파, 유럽파의 대표주자로서 워커 장군이 미 8군 사령관으로 온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워커 장군은 별명이 누구냐면 네. 패튼의 불독입니다. 그러면 전차의 신이라고 했던 이 패튼 그렇죠. 장군의 이 바로 밑에 있었던 분이군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전차전에 유능하겠구나. 네. 그다음에 전략 전술에 굉장히 능하겠구나. 그런 것들이 고려가 돼가지고 미 8군 사령관으로 온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예. 전쟁 초기에 한반도로 바로 넘어와서 지상군을 처음에 지휘한 총사령관으로서 활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저 세 개의 별을 달아준 게 2차 세계대전 때 패튼 장군이 직접 별을 달아줘요. 그 정도로 아끼는 수제자였고요. 그렇군요.
1948년이면 실은 이제 뭐 요즘 말하는 안정화 작전을 할 때인 거예요. 예. 태평양 전쟁 끝나고. 네. 그것을 봤을 때는 이분이 행정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요. 네. 두루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것도 알고 네. 자, 이 패튼 장군이 이제 왔을 때는 원래는 전선을 38선으로 되돌려 놓는 임무 이것을 받고 온 거죠. 네. 그 당시에 유엔 헌장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당장 군을 철수시키고 38선 이전으로 모든 상태를 되돌려 놓으라.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작전 목표이자 임무였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왔고 그러나 그 당시에 한반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지연하라. 이 임무만 받고 온 군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그러니까 그게 못 내려오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밀려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땅을 내어주고 시간을 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너무 잔인해서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땅이라고 얘기했지만 피를 주고 시간을 버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이때 워커 장군의 그 전략적인 재능이 돋보입니다. 축차적으로 이렇게 밀려나지 말고 예. 우리가 방어선을 설정할 수 있는 최적의 구간을 선정해서 한 번에 가서 자리를 잡자. 중간에 불필요한 병력의 소모라든지 아니면 뭐 지휘력의 소모를 하지 말고 내려가자. 그래서 정한 게 낙동강 전선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밀려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는 우리가 완벽한 방어선을 구축을 해서 싸우면 어느 정도 대등할 수 있도록 만들자가 한 게 그렇죠. 낙동강이었군요. 그때.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강요에 의한 철수를 하게 되면 군은 주도권을 놓치게 되잖아요. 네. 자발적인 철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어의 일부로 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철수를 한 것이고 낙동강에 가면 낙동강에 그 천연 장애물 있잖아요. 네. 그 천연 장애물을 이용해서 방어를 하기 굉장히 좋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것을 지휘한 것이 워커 장군이다. 그러면 이 낙동강 방어선 워커라인이라고도 이제 불리는 이곳이 바로 어떻게 보면 배수의 진을 친 곳인 거잖아요. 부산 위에 그냥 귀퉁이 땅만 요만큼 있는 겁니다. 네. 한반도의 90%가 북한군 손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경상도 지역을 북한군이 이제 압박하기 시작해요. 네. 물러날 곳이 없다고 판단한 워커 장군은 직접 전선을 다 시찰을 하고 지휘관들을 불러서 정신교육시키고 자기 명의로 된 정신교육 문건을 하달해서 저 유명한 문구를 모든 장병들의 뇌리에 새겨 넣습니다. 뭡니까? 바로 그게 stand or die. 지키거나 아니면 죽어라. 아니면 죽어라. 거기에서 워커 장군이 강조한 것은 첫 번째는 우리는 한 팀이다. 이 한 팀이 싸울 때 물러서는 사람이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앞에서 죽어간 전우들을 기억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지켜내는 이 땅은 미래의 승리의 디딤돌이 된다. 승리를 생각하고 싸워라. 이 얘기를 한 것을 스탠드와 다이라는 한 줄로 이제 표현한 거거든요. 너무 길기도 했으니까 그걸 또 한 분이 또 줄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해가 또 딱 되기도 하고. 네. 그럼 낙동강 전투 자체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었습니까? 일단 북한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아. 그렇죠. 수학 봐도 왔잖아. 그러니까 타고만 하면 다 끝나. 지금 말씀하시는데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여기가 뚫리면 끝인데 지금 일단 군기 사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맞습니다. 방어의 가장 최후의 보호로는 강력한 군기와 사기거든요. 네. 지금 이거를 되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여기를 지키든지 아니면 죽어라. 승리를 위해서 싸워라. 이 정신교육을 먼저 했던 것이고 또 부하들이 군기나 사기가 처져 있을 때 가장 핵심은 결국 본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솔선수범. 워커 장군은 실제로 헬리콥터를 타고 찝차를 타고 병사들이 있는 곳을 어디든지 다 갔어요. 갈 수 있는 곳. 뭐 한국군 이건 미국. 그러니까 사기가 떨어진 그 정말 장병들을 일일이 다 만나봤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면을 가장 많이 한 장군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의 작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부산 교두보를 지켜내지 못하면 다음도 없다는 것을 직접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워커가 이 실제로 실전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물러서지 말고 싸우는 거 이거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보급이라는 것을 간파를 하죠. 그래서 이제 상급 부대와 미 본토에 있는 육군에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당장 지금 현재 전선을 지키느냐 아니면 뭐 역습을 하느냐 이것보다도
공군 빨리 보내줘라. 우리 머리 위로 공군이 지나가면 그걸로 사기 군기가 뒤집힌다.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지. 아니, 막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위에 우리 아군 비행기가 위에다 날아간다면 얼마나 또 든든해. 그 적군 입장에서는 뭘 무섭죠. 떨어뜨리지 않더라도 너무 무서워지. 그렇죠.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면. 그렇지. 근데 공군은 또 한계가 있죠. 네. 낮에는 갈 수 있지만 밤에는 그들 자신이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우군 오폭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밤에는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어지죠. 그럼 북한군은 어떻게 하냐면 이 밤만 노리는 거예요. 야간 공격. 막 이제 조금 쉬려고 하면 4시 반 공격. 그때 새벽에. 그래서 이제 예하 부대에서 지휘관들이 이거 야간 공격 때문에 큰일입니다. 그랬더니 워커 장군은 접근법이 다른 거예요. 하늘을 밝혀라. 그래서 이 북한군이 예상 접근로로 오면 조명탄 띄우고 서치라이트 켜가지고 포격해서 야간 공격을 전부 다 물리쳐. 야간 개장을 했군요. 그리고 또 이제 부대 특성을 파악한 병력 배치가 아주 절묘했어요. 이건 이제 군 작전의 용어로는 전선 조정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방어 간의 그 전선을 무조건 지켜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사전에 서로 예정이 돼 있다면 이렇게 방어하다 북한군이 들어오면 계속 이렇게 막으면 뚫리잖아요. 네. 전선 조정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평소에 계획도 짜고 훈련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축차적인 방어를 하기 시작한 것도 낙동강 방어선부터고 이것을 하라고 지시를 했던 것도 워커 장군이었다. 그리고 또 전선에서 방어에 정말 중요한 거는 역습입니다. 역시. 이걸 기동 방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려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감싸놓고 예비로 아껴놓고 있던 부대를 문 열어준 다음에 들어가서 공격하게 하면 한 대 때리고 와라. 그렇죠. 한 거지. 탁 때리고 오면 그럼. 북한군도 겁나죠. 그럼.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바를 다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막 총 주세요 하고 모인 사람들 그리고 뭐 지금까지 철수만 하던 군인들 네. 이들을 가지고 제대로 된 방어를 45일 동안 하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이건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래. 하나 된 부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휘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럼요. 그 역할을 한 게 워커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면 벤 플리트 장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면서 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저스맥이라는 부대에서 대활약을 한 분이에요. 그리스, 터키를 풍전등화에서 구해내고 한반도로 온 분입니다. 세계 구원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한반도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51년 4월이죠. 그때 워커 장군, 니지에위 장군에 이어서 후임으로 미 8군 사령관으로 오시는 거예요. 일사후퇴를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기가 초전보다 어쩌면 훨씬 더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때는 중공군이 들어와가지고 기세가 한껏 높을 때입니다. 네. 그런데 부임 와서 부대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인데 말하자면 네. 중공군이 대공세를 하는 겁니다. 이때 중공군이 남은 군대 싹싹 긁어 모아서 27만으로 한꺼번에 공격을 합니다. 인해 전술인 거죠? 그때 네. 당시에 중공화. 네. 이 인해 전술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바다처럼 많은 부대가 우와 몽창 온 걸로 생각하잖아요. 네. 전 정면 동시 공격. 네. 그게 아닙니다. 그럼 파도예요. 파도에. 네. 현리 전투 때 네. 중공군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네. 600m 정면이에요. 네. 실제로 그 부대가 방어하는 정면은 3km 정도 되는데 그중에 600m 정도로 6천 명이 3일 밤낮을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와서 죽고 일부는 가고 넘어서 6천 명이 3일 동안 600m 안으로 계속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있을 때 벤플리트 장군이 이 중공군을 막아내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벤플리트 장군이 이 당시에 유엔 연합군의 전체에 대해서 강조한 게 공격 정신입니다. 그거 오면 무서워하고 피하지 말고 공격 정신으로 역습해라. 이렇게 불리한 전황을 극복해내고 반격을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벤플리트 장군입니다. 아, 그렇군요. 벤플리트 장군은 그러면 전투에서는 또 어떤 활약을 했어요? 공격 정신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네. 최전선에 있는 부대가 공격 정신을 가지고 착검을 해서 돌격하려면 네. 후방에 있는 사령부에서 충분한 화력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군대에는 CSI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하루에 쓸 수 있는 탄약의 양이 굉장히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벤플리트는 그런 거 없다. 원하는 곳에 필요한 만큼
무제한으로 지원해라. 이렇게 지침을 해요. 그래서 CSR에 어떤 것은 8배가 넘는 화력 지원을 합니다. 네. 6.25 전쟁 하면 결국 미국의 물량, 우리가 이거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벤플리트 장군이 이것 때문에 전쟁 도중에 워싱턴으로 불려와서 상원 청문회에서 자기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여러 차례 와서 해명해야 해명을 해야 되는군요. 굉장히 큰 문제였군요. 그리고 미 육군 참모총장 콜린스가 해명을 해라. 사실 이거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면 무서운 일입니다. 아, 무섭죠. 그럼 어떻게 보면 또 옷을 벗을 수도 있는 일이고 하는 건데. 근데 또 난 이런 것도 생각해. 거기 있는 중공군이 몇만 명이 그렇게 날아오는데 이걸 갖다가 뭐 예를 들어 정해진 숫자는 어떻게 싸우냐. 이건 내가 그냥 옷 벗을 각오하고 싸우겠다. 그 마인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탄약을 소모하면서까지 맞아요. 이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했고 어떻게 보면 중공군에 맞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었던 게 이 어떻게 보면 벤플리프 탄약량이었던 거네요. 근데 우리가 권투 선수 중에 보면 공격 잘하는 사람이 공격만 잘하나요? 벤플리트가 방어도 잘했어요. 아, 다 잘했네. 유동적 방어를 강조했습니다. 네. 왜 그거를 거기서만 막으려고 하느냐. 전선을 조정하고 예비대를 보내고 움직여라. 가만히 서 있으면 뭐 무슨 표적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동방어를 강조를 많이 했고 이때 지휘관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군대 용어 중에 결심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심 조건이요. 결심 조건은 뭐냐면 어떠한 일정한 조건이 달성이 되면 후퇴해라. 내가 주 방어선이 아닌 보조 방어선 만들어놨는데 보조 방어선 앞으로 적의 주력의 70% 이상이 오고 그 보조 방어선에 있는 병력의 20% 정도가 부상을 입었으면 차후 전선으로 조정해라. 그거를 확실하게 매뉴얼을 만들었군요. 그렇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라 이제. 필드 매뉴얼 FM에 돼 있는 대로 해라. 이 얘기를 이제 했었죠.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전쟁에는 무기 그리고 전술도 중요하지만 이 기세가 중요하고 그 기세를 만든 장군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전쟁이 완벽하게 바뀌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벤플리트 장군은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통일을 하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나중에 한국군이 자기 스스로를 방위해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러자면 지금 전시이긴 하지만 장교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한국군 장교단 중에 일부를 뽑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도미 장교단이 벤플리트 장군의 후원에 의해서 미국에서 선진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치른 첫 번째 전투가 어떤 전투일까요? 고지전? 고지전 중에 하나인데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 있어요. 백마고지? 그래, 백마고지. 그러니까. 백마고지 전투. 아, 그럼 거기에 있던 그 왔던 장교분이 그 짧은 새또 그렇죠. 미국 가서 교육을 받고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청년인가 장군부터 싸웠으니까. 뭐 지휘관까지 다 네. 한국군이 스스로 전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그 백마고지 전투였던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전쟁 중이고 중공군이 저렇게까지 오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힘을 길러야 된다고 해서 미군으로 훈련을 시키려고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어디까지 내다보신 거고 그 생각을 어떻게 하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계기가 혹시 있었나요? 사랑입니다. 한국에 대한 찐 사랑. 얼마나 더 멀리 봤냐면 사제를 털어서 육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도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를 하는 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에 전쟁통에 집은 물론이고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도 설립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한국군의 아버지라는 그 칭호가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한국군은 못 싸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미국으로까지 유학을 안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잠재력을 믿고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을 미국으로까지 그것도 전시에 그렇겠죠. 그거 얼마나 주변에서 반대를 많이 맞아요. 했습니까? 맞아요. 그 1950년대 후반에 돈이 한번 이제 크게 필요할 일이 있었어요. 물론 네네네. 한국에 보내줄 돈이죠. 근데 그 한국에 돈을 보내줄 돈. 예비역 장군이 갑자기 마련할 방법이 있습니까? 예능에 출연하셔가지고 예능? 예, 출연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지금 그 알고 있는 TV의 예능 TV에 프로그램. 나왔다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서 한미재단을 홍보하면서 기금 모금 홍보도 하고 출연료를 저는 이 한미재단 기금에다 넣겠습니다. I'm appearing here tonight on behalf of the American Korean Foundation Fund's $5 million emergency drive to help the Korean people. This
money is needed more now than ever to help those poor people. A gallant race who has given everything in the past 3 years to victory. 결국 한미재단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신 거군요. 네. 벤플리트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국에 다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지금까지 6.25 전쟁을 잊으면 안 되는 두 장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워커 장군과 벤플리트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아들입니다. 아들이요? 두 장군한테 이제 아들이 있었나 봐요. 이 두 장군의 아들, 방금 말씀드린 두 사람 모두가 6.25 전쟁 당시에 참전자였어요. 네. 근데 이때 샘 워커는 육군 장교였고 벤플리트 주니어는 공군 파일럿이었습니다. 네. 두 장군의 이 부자들 모두 6.25 전쟁에서 그런데 큰 비극을 겪죠. 비극이요? 네. 왜요? 워커 장군은 당시에 그 아들인 샘 워커, 이 대위가 전쟁에서 무공을 세워서 은성 무공 훈장을 받게 돼요. 우와, 예. 아들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그만 사망하고 맙니다. 한국에서요? 네. 우리나라에서요? 우리 방금 얘기했던 이 워커 장군. 말 그대로 무슨 전쟁 중에 사망하신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그렇죠. 예. 교통사고고 추모비가 그 당시에 사고가 났던 자리인 도봉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워커 장군의 유해를 송환하는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졌겠어요? 아들. 네, 샘 워커 대위에게 그 역할을 맡기죠. 그런데 거부합니다. 왜요? 그 아들을 놓고 어떻게 갑니까?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직접 이제 서신을 보냅니다. 명령이야. 다녀오게.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그리고 샘 워커 대위는 복귀를 합니다. 근데 비극이 끝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벤플리트 장군은 이제는 아들 쪽입니다. 이 벤플리트 주니어 공군 파일럿이라고 그랬잖아요. 6.25 전쟁의 B-26 폭격기 조종사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죠. 그야말로 전략적인 폭격을 하는 임무를 맡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근데요. 순천 지역에서 폭격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적의 대공포를 맞고 실종이 돼요. 못 찾고 나흘째 되는 날 더 이상 못 찾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냐는 의견을 벤플리트 장군에게 물어봅니다. 부하가? 네. 시스템적으로. 근데 벤플리트 장군이 나는 이제 그만 찾기를 바란다. 우리의 전시의 소중한 자원이 내 아들의 시신을 찾는 데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실종자 찾는 작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워싱턴 DC에 가면 6.25 전쟁 추모 탑하고 추모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의 소중한 아들과 딸을 위해 이 기념비를 바친다고 써 있어요. 6.25 전쟁 당시에 미군 고위층하고 장성의 아들 140명이 참전했고요. 그중에 35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네,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전형인 셈이죠. 그렇죠. 나중에 이 워커 장군의 아들인 샘 워커 대위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이 좋아하는 해피엔딩. 어떻게 했습니까? 대장까지 진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 육군 최초의 대장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진짜로 그 너무나. 장군 집안 모두 한국과 인연이 깊을 수밖에 없었네요. 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만나게 되면 뭔가 그분들은 한국에 대한 애정이 정작 한국인은 우리보다도 더 사랑을 해요, 한국을. 그래서 참 감사하고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일도 많았겠지만 아마 그분들의 기도가 그분들의 축원이 아마 지금의 한국을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그 후원 대표를 맡고 있는 신광철입니다. 이디오피아 황제 하일레 세라세 1세가
5월 18일 우리나라에 옵니다. 이디오피아는 6.25 때 우리를 도운 바 있는 16개 참전국의 하나로서 중건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적극 외교는 멀리 아프리카까지 뻗쳐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선 유일하게 지상군을 보내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디오피아 그 참전용사들의 이런 기억된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단순한 혈맹이 아니다. 그 어떤 혈맹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한국군하고 함께 공동으로 이제 방어 진출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폭탄 하나가 날라왔대요. 근데 그 폭탄 날라오는 것이 한국군 옆에 떨어졌고 그분을 구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같이 뛰어들어갔대요. 참호로 뛰어들어갔는데 같이 폭사하신 거죠. 그 피와 피가 이렇게 했던 그런, 우리는 적어도 그런 정도의 혈명이었다. 한국군의 어려움은 본인들 자신들이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전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 군인이 그 참호 속으로 뛰어들어간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한 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분들 갑자기 울먹거려요. 그 옛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이 가난한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자기네들은 모든 걸 다 바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춘천에 있는 에티오피아 커피 전문 공장입니다. (2000년도에)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를 후원할 적에 당시 우리는 IMF를 거치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였어요. 또 후원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에티오피아 정부가 저희들에게 에티오피아 커피를 쿼터를 줄 테니까 그 커피를 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서 참전 용사 돕고 한국에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 교민들도 한 700명 되는데 그 교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지원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 규모는 우리나라에서 제법 규모가 큰 규모로 성장을 했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의 상당 부분들이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 미망인들을 돕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2006년에 완성한 공간인데요. 우리나라의 16나라 전투군에 대한 참전 기념관은 이거 하나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전 종군 기장입니다. 그러니까 참전 용사들 6,037명의 모두에게 한국 정부가 6.25 참전 기장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그거 달고 계세요. 자랑스럽게도. 이거는 훈장이 아니고 이제 참전 기념 메달입니다. 전투를 할 때마다 전투에 참전했던 그 당시 때 혁혁한 공과를 내세우기 위해서 한국에서 만들어준 이제 기념 메달들인데요.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런 기념 메달을 가져가셨던 것을 기념하지 못하고 가난 때문에 이거를 이디오피아 기념품 가게에다 팔아서 쌀을 사서 식사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훗날 저희가 이거를 기념품 가게에 있는 걸 모두 다 수거해서 샀습니다. 그렇게 파신 분들에게 돌려드렸는데
기념관이 세워진다니까 이분들이 내놓으셔서 여기 전시되고 있습니다. 참 이거 보면 옛날 생각에 가슴이 아파요. 이게 좋은 메달들인데 불구하고 아마 춘천 시민들은 다들 남다른 인연이 있을 겁니다. 저도 1968년에 하일레 셀라시 황제가 5월에 오셨는데 당시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고 또 학생 대표였기 때문에 하일레 셀라시 황제를 좀 가까이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막 그게 인연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먹었었다가 20년이 지난 후에 마침 잊을 수 없는 전쟁 잊혀진 용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모 방송에서 방송했을 때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렇게 가서 험한 세월을 사실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학교에서도 에티오피아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좀 쉽지가 않을 텐데. 저는 가장 이분들한테 좀 뭐랄까 얘기 듣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것은 저희가 늦게 와서 도와드리지 못해서 또 도움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다 보면 무슨 도움? 아니 나는 너희들이 이미 잘 사는 거 가지고 나는 다 보상받았어. 난 너희들이 잘 사는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올림픽도 하고 월드컵도 하고 이런 걸 다 봤다는 거죠. 세계에서 10번째지 12번째지 잘 사는 걸 너무 아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그런 아주 희생을 각오했던 모든 것들이 나는 다 갚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희생이 다 보상받았어. 너희 잘 살잖아.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우리의 자손들, 손자녀들을 좀 잘 데리고 가르쳐서 우리도 너희처럼 좀 잘 살게 해주면 안 될까? 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아직 통일되지 않은 한국이 너무 안타깝긴 한데 나는 죽는 날까지 기도할 거야. 내가 아프지만 한국이 또 전쟁이 난다면 나는 또 갈 거야. 내 손자, 손녀들 데리고 또 가서 한국을 막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면서 한국 뭐가 기억나세요? 그러면은 와, 나는 눈도 처음 봤대요. 눈 내리는 거를. 근데 좋은 건 잠깐이고 얼마나 추웠는지. 손도 얼고 발도 얼고 코도 얼고 귀도 얼었던 기억이 난다고. 그런데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그때 배웠던 노래 뭐 아이랑도 부르시고 뭐 도라지 타령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참전용사분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살잖아요. 뭐 한때 신세긴 하지만 그분들한테 그런 우리 보답을 해드리는 게 저희들 각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의 든든한 기다리 아저씨가 되고 싶은 신광철입니다.